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흐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야를 저희에게 또 열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소통의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학교에서 사실 지금 행사 중이셔서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신 거죠. 굉장히 죄송하네요. 예. 무슨 말씀을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콩나물을 위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콩나물을 키우는 인문학. 그 그렇지. 콩나물처럼 우리가 인문학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고 네. 제목을 보고 콩나물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메주처럼 못생긴 콩이지만 네. 모여서 메주처럼 아주 맛있는 맛을 내고 또 콩나물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천을 밀어올리고 하늘을 밀어올리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이야기였다고. 네. 인문학의 목표는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깨닫고 집단 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 제목이 좀 너무 좀 과격했나요? 콩나물을 키우는 인문학? 아니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인문학인데 콩나물을 키운다고? 이게 뭐지? 이러고 저는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콩나물 키우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릴 걸 그랬나요? 지난주에 네. 이제 콩나물을 위한 인문학, 우리 한 명 한 명이 콩나물 같은 존재가 돼서 깨우치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4가지 인문학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통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새로운 시야를 저희에게 트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소통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대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University. 발음이. 죄송해요, 예, 제가 약간. 발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이거든요. 네. 근데 인문학 강좌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대화, 이렇게 말을 듣고 강연을 듣고 그런 걸 갖다 인문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문학이 한창 붐일 때요.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었고요. 생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찾아다니면서요. 열심히 수업 들었거든요. 강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의 처음은 이제 수사학이었죠. 소통이었고. 수사학. 예, 대화를 하는 어떻게 방법. 대화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웅변학교를 얘기를 했는데 키케로가 얘기했던 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못 봤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잡담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잡담. 누구누구 잡담회. 강당에 가니까 사회자가 그냥 이제 오늘 누구누구 잡담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긴자부라 소설가가 앉아있고 그 앞에 평론가가 앉아있고 2시간 동안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걸 사람들이 다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우리가 엿보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일본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런 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번 작가와의 대화 때 한번 했다가 한참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네, 우리가 왜냐하면 잡담이라는 말 이미 그 어휘 자체가요. 약간 네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들 이런 의미.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최종천이라고 노동자 시인이 계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이제 여러 문학상을 많이 탔죠. 신동엽 문학상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제가 이 형한테 이렇게 학술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대화하듯이 형님 하면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다른 분한테는 굉장히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잡담하는 것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지금 대학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학의 발전사를 보면서 그 소통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한 400년간에 걸쳐서
교양교육을 하면서 유니버설 하면 뭐죠? 밥통 이름, 옛날 밥통 이름이었나? 예. 무언가 있었죠. 유명한 무언가. 예. 뭐 우주의 이런 뜻도 있지만 네, 보편적인 예, 교양의 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대학 그러면은 그 보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넘겨주는, 나누는, 그런 라틴어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 있었어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대학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양 과목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거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그 프랑스 최고의 대학에서 보면은 그 교양교육 소속 교수가 514명이었는데, 이제 다른 전문 교수가 신학이 32명, 법학이 18명, 의학이 46명으로 9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한 70, 80%가 교양교육 교수였죠. 지금하고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교양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화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 이게 음악도 인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교양 과목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때 그 아츠 패컬티, 그 교양교육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교양교육을 갖다가 리버럴 아츠라는 말이 이 당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그게 교양교육이죠. 누가 정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어떻게 하면 평생 공부할 것인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교양교육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16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달되면서 대학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이라는 것이 생기고 메이저라는 것이 생기고 네. 막 나눠지면서 그때부터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멀티버시티라고. 멀티버시티. 네네. 네. 멀티 그러면 아주 다양한. 네, 다양한. 네. 그러니까 대학이 막 갈라지는 거죠. 다이버시티 이런 것처럼 다양성. 막 갈라져서 자기 전공이 아니면 다른 전공하고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예. 예. 뭐 지금 제가 이제 현대시 전공인데요. 네. 뭐 고전문학하고 대화를 못해요. 공부를 그렇게 못 배워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현대문학 한 사람은 현대문학만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자기 전공 외에는 대화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고정관념에 동양인은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그 멀티버시티 시대에 대학이 막 전공별로 갈라지면서 이제 문사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그 다음에 철학은 이게 인문학이고 다른 건 또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지면서 해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반응이 왔겠죠, 그죠? 네네. 반응이 와서 이제는 서로 이제 개입을 하는 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 지금 이 방에도. 네. 방과 방을 연결시키는 전화가 있나요? 방과 방을 연결시키는 전화는 없어요. 네, 그거 무슨 전화라고 그러죠? 인터폰. 인터폰. 네. 그러니까 인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사이, 간 이런 게.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대학도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다이버시티, 멀티버시티도 아니고 이제 지향해야 될 대학은 인터버시티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대학의 흐름이 인터버시티의 흐름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멀티버시티? 예. 그 시대의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렇죠. 예. 교수님도 그렇죠. 세대고. 예. 제가 이제 일본에 제가 이제 도쿄대하고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쿄대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문학과 비교학과 이제 고마바라고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 자체가 그 홍고 본부 캠퍼스와 달리 그 고마바에 있는 캠퍼스는 교양교육학부 캠퍼스고요. 1학년이 거기 다녀요. 그리고 대학원이 있어요. 1학년 있고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대학원생 수업들이 전부 이렇게 융합, 통섭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이 종합대학원 안에 비교문학, 비교문화, 비교문학 연구실이었습니다. comparative studies.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언어를 비교한다든지, 두 나라의 문학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두 장르, 영화와 소설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하는, 그래서 우리가 방과 방을 연결시키는 전화를 인터폰이라고 하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키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보는 걸 인터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인터넷. 네. 그래서 그런 인터의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교양교육이 이제는 리버럴 알츠라는 개념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적용하는 프랙티컬 아츠의 개념으로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전공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소통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흐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세다 대학에 10년을 근무했는데요. 제가 있던 99년에 와세다 대학이 새로운 제가 이거 뭐 발표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의 새로운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하면서 교양교육학부를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테마 컬리지라고 교수가 자기 전공이 있는데 다른 전공을 힘 모아서 다른 전공 학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수 5명이 모이면 전임 교수 5명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코리아 테마 컬리지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학부가 아니고 그것이 운영이 한 12년, 20년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정식 학부로 인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개요 대학 출신이나 무슨 도쿄대 출신이나 뭐 소피아 대학교 출신이나 어떤 재팬 삼성이 굉장히 월급이 높거든요. 네. 거기 입사할 때 부전공으로 나는 뭐 정치경제학을 했는데 부전공으로 한국학을 했다. 이게 아니라 졸업장이 2장이 나와요. 정치경제학이 나오고 복수 전공으로. 네, 졸업장이 2장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유리하죠. 당연하죠. 입사할 때 그냥 정치경제학 해가지고 부전공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똑같은 복수 전공으로 했다. 그래서 많이 와세다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전공으로 더 세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랙티컬 아츠, 실제 적용의 교양교육 학문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자유학과라고 해서요. 네. 예, 본인이 들어가서 나중에 자유전공, 그러니까 전공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졸업해서 나온 친구들 전공이 뭐였니라고 물어보면 2개의 전공을 얘기한 친구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00년 넘어서 한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2003년인가 와서 제가 통역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 시카고 대학이나 세계 대학교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통섭의 융합 학문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1998년에 컨실리언스라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통섭이란 책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통섭. 네. 통섭. 여러 학문이 환원적으로 통일돼야 된다. 원래 갔던 유니버시티 시대로. 근데 그것이 그냥 귀족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학문의 시대에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대학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트위터도 하시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하시고요. 네.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해요. 저는 트위터는 공격적인 민주주의 지향성이고요. 예. 막 뭔가 어느 정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야지 막 리트윗이 많아져요. 그런 속성을 또 보이는군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친밀도가 강해지죠, 그죠? 확실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성향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약간 구분해서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도 보면 정말로 들레지가 얘기했던 민주주의적 소통 매체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생각하는 인문학이 소통의 인문학이 과학의 기술과 접목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페이스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이미, 네. 예, 과학 기술과, 네. 그리고 인문적인 부분이 결합된 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정말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인문학 정신의 총체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중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게 왜 중독인가요? 중독은 좀 몸에 나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휘가 약간. 페이스북은 우린 그 중독을 넘어선 고수들은 중독된 적도 있지만 절제하면서 정말 이제는 생활하듯이 페이스북이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옛날에 수첩 보듯이 메모하듯이 약속이 있었나? 이런 신문 보듯이 이런 정보가 있네? 보면서 생활이지 그것이 그것을 중독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정도로 할 때 우리가 소통의 인문학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을 알고 싶을 때 네. 그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저는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네.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네네. 평소에 교류하는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져요. 그러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나에 대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공간이구나 또 가끔씩 느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책임의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소통의 인문학에서 이번에는 책임의 인문학. 인문학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책임감이다. 책임감. 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도 기억을 해주시고, 윤영배, 이번에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았죠? 윤영배 씨의 위험한 세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떠 있으니까. 근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신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소통의 인문학 같은데, 이 노래 가사가 책임의 인문학이 뭔지 정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마디 얘기하는 동안 네.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보관해야 되고요. 이런 노래는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서. 윤영배 씨의 위험한 세계. 위험한 세계인데요. 네. 그 책임의 문학을 보면 동양고전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동양고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팔자나 점치는 거나 처세술이나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동양고전은 사마천이 정말 그 태사공자서에서 썼듯이 그 옛날에 그 제자백가들 이런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 이런 전국시대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책들이 대부분이 사회 질서를 일구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상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의식을 탈색하고 동양고전을 그냥 처세술이라든지 점치는 책으로 읽는다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큰 실용주의적인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윤영배의 위험한 세계. 나지막히 읊조리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참 되게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목소리가 그 제주 강정마을 얘기였거든요. 네네네. 네. 강정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 소통하는 것이 앞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노래 셀 수 없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듣는데도 살이 떨리는데요. 네. 저기 철탑 위에 오르는 사람들 보이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녕하신가? 그대들 안녕하신가? 그대들이 동지들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저는 이게 라디오 하면서 참 좋은 게 이게 이렇게 우리 화면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동지구나, 벗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소통의 인문학에, 이 프로가 정말 소통의 인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무언가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문 선생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아이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동양고전에 대해서 동양고전의 대부분이 그 이상사회 건립을 위한 책임의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네.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생각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하지 않는 거요? 예. 죄일까 아닐까? 예.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으나 네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죄책감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한나 아렌트가 썼잖아요. 예루살렘의 아히만에서 무사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히만의 죄였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제가 지금 아히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1961년에 그 아히만은 그 히틀러 옆에서 아우슈비츠 그 일을 벌였던 아주 비서 중에 아주 중요한 비서였죠. 네. 그 아히만의 명령으로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숨어 지내다가 1961년 아르헨티나에서 그 이스라엘 요원들이 납치하죠. 납치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판이 벌어집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영화 보면 나오는데요. 한나 아렌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이제 이게 많이 피세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강의를 다 뿌리치고 이건 봐야 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대학 강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현지로 갑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 뉴요커라는 그 잡지에다가 이제 나눠서 그 재판 광경을 기록하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책임에 입문하게 본을 보였다는 것이 아히만을 쭉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아히만을 보니까 글쎄 너무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신실한 또 종교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무 성실한 공무원이고 그냥 잡혀왔을 때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그 동네 아저씨 같아요, 아히만이.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괴물이 되길 바랬죠, 아히만을. 그래서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 뭔가 잘못된 사람 있으면 괴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나는 그렇죠.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렇고 쟤네들은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다른 괴물 종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건데요. 네. 한나 아렌트가 아히만뿐만 아니라 그렇게 괴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괴물성도 지적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 때 한나 아렌트가 봤던 아히만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아빠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무사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고 이렇게 아히만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히만이 봤던 아히만 속에서 한나 아렌트는 후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좋다는 대학에 가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해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생각 없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공부하는 그 성실성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무사유, 그냥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이런 것이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난 여기서 배웠다. 근데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아히만뿐만 아니라 유대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해요. 이 책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금서입니다. 예.
한나 아렌트 자신이 유대인이거든요. 네. 근데 아히만을 괴물이라고 지칭했던 유대인 안에 그 법 과정에서 많은 그 괴물성을 발견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간접적인 지적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비유대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인정하지만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으로 사생아이며 그렇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고 유대인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단체로부터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지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아히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히만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비판도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 당신도 책임의식을 가져라.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던 그 아히만은 생각하지 않는 죄를 짓고 죽을 때 독일이여 영원하라 이걸 외치고 죽었어요. 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또한 반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유대인이여 영원하라를 외치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자기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지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린애들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을 때 타자에 대한 시각이 없을 때 이렇게 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괴물들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고요. 네. 부끄럽지만 제가 문득 학창 시절을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요, 교수님. 네. 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공부 잘하면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잘하면 싸가지가 없어도 되고요. 네. 공부를 잘하면 친구들은 무시해도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시기를 거쳤다는 거죠. 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그렇죠. 예. 끔찍하죠. 그래서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러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고은 선생님 시 아시죠? 그 꽃 한 송이에 보면 올라갈 때 보이지 않았던 꽃이 내려갈 때 보였다는 그 시. 네. 그 두 줄짜리 시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올라갈 땐 보지 않았는데 내려갈 때 보이는 거죠. 내려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목사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은 200만 원도 못 받아요. 스님들도 그렇죠. 정말 신부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가르는 데 가서 신부님들이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들 보통 1,0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아, 월급이요? 월급이요. 1,500, 1,700 이렇게 되는 목사들 꽤 돼요. 아, 지금 목사님들 월급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700만 원, 월급 700만 원 되는 목사 교회가 다는 안 그래요. 그냥 1% 그야말로.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꽃을 못 보는 거죠. 밑에 내려가서 약자와 그 예수와 석가와 그 공자와 맹자가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버타지 못하니까 권력자들한테만 만나고, 뭐 대통령 기도회 같은 데서 그런 데서만 호텔 음식만 먹고 그러니 뭘 깨달아요? 꽃이 안 보이죠. 내려가는 데서 꽃이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인문학의 정신이 아닌가. 이 책임의 인문학. 책임의 인문학. 예. 네. 그러면 세습하고 그러는 거죠. 세습하고 교회 건물 나눠 갖고 온갖 휴양소 자기네 가족 이름으로 돌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골빈당이죠. 게다가 교회 건물도 의리의리하게 다른 쪽에 피해까지 줘가면서. 정말로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절이 있고 스님들도 있고 정말로 좋은 신부님, 수녀님들 계신데 몇몇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거기서 아멘하고 있으면 그건 떼봐보죠. 지금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 아니요. 이거 방송 편집해서 나가야 되나? 이런 아니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의 얘기 아닌가요? 그건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각 없는 죄죠. 생각하지 않는 죄.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지금 131억이죠. 그죠? 네. 그걸 갖다가 교회 헌금을 갖다가 자기 가족 아들 위해 가지고 돌려놓은 거예요. 그 헌금이 1,000원짜리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이 1,000원 2,000원 학생들이 해가지고 헌금한 걸 그러면 거기 가서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진주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진주처럼 그 시련을 겪고 네. 더 보석이 되겠다고. 그게 어디 진주예요? 그 법적으로 그 종교인이면 더욱더
엄격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이미 이제는 재벌보다 더한 권력이 됐다는 증거죠. 그 반증하는 것이죠. 기업이라고 지금 써주셨네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교회가. 이게. 예. 근데 교수님 저는 조영기 목사가 그 진주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요. 네.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뒤에서 끊임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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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렇죠. 신도들의 목소리가 더 가슴이 아팠고 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떼바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리고 그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없고 골빈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편집해서 팝에는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책임의식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인문학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탄생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패티시즘에서 혼성 모방,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모자이크해서 만들고, 이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은 프랑스 68혁명이죠. 그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가입하고 이런 걸, 프랑스 대학교 학생, 소르본 대학교에서 학생 5명이, 미국 은행인가, 이게 점거를 해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68혁명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5월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벌어지는데, 거기서 숱한 이제, 인문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푸코, 이런 사람 이제 감시와 처벌 이런 거 보면서, 알제리 전투에서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푸코가 자기 제자들, 친구들 감옥에 들어간 걸 보고 정말로 이건 감옥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쓴 책이 이제 감시와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68혁명의 기본 정신은 인간이 꿈을 꿀 수 있는 모든 걸 자유롭게 꿔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 이름이 없어지죠. 네. 대학 이름이 없어져가지고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식으로 바뀌죠. 혹자는 그렇게 물어봐요. 7대학 졸업하면은 공부를 안 했나? 순위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식이에요. 파리 10대학 졸업하면, 이제 떨어지는 학생인가?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전공별로 분류를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 친구 중에서 2개의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요. 네. 연극 그러면 이 대학은 연극 배우의 실기만 가르치는 대학이고 또 이 대학은 이론만 가르치는 대학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학교가 번호가 매겨진 거지 순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우리처럼 객관식 이런 1, 2, 3, 4 이런 게 없어져 버리죠. 네. 한영문의 님의 침묵의 님은 무조건 조국이다. 이런 답은 없어요. 틀리더라도 논리적 있게 쓰면 되는 그런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이죠. 그때 데리다가 나오고 알티세르가 나오고 그야말로 들레즈가 나오고 그야말로 현대 철학의 개화기죠. 그냥 거기서 팡 터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 많은 저서들이 흘러나오면서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자유정신이죠. 근데 그것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나 책을 번역하면서 상업적인 미국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국에 심어놓은 거린 거예요. 기술적인 거, 자유정신이 들어간 상업적이고 예술적인 건물을 조합하든지 문학의 작품들을 패티시즘적으로 붙여서 엮고 이런다든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그 근본적인 책임의식, 인문학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푸코의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은 그 많은 학생들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1, 2, 3, 4부로 쭉 해서 푸코가 네. 일부에서 신체형, 옛날에는 감옥에 들어갈 때 신체형으로 사람을 구속시켜서 우리 좀 육실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육실할이라고 욕. 그러니까 네. 정말로 6단계로 찢어버리는 거죠. 팔, 다리, 머리, 다리에다가 말을 묶어서 이래야 해가지고 이제 확 찢어버려서 죽이는 그런 신체형이 불란서에서 있었다는 것을 그 책에 나와요. 감사처벌 1장에.
안 잘라지면 옆에서 이제 큰 칼로 딱 잘라주는 거죠. 다리, 팔 이런 걸, 목을 갖다. 그래서 이제 6개로. 그걸 이제 육실이라는 욕이 돼버렸는데. 그 진짜 무서운 얘기여서 쓰면 안 되는 욕이네요. 이거 오늘 편집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아니요. 절대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가 그걸 봤을 때, 그 다음 이제 신체형의 시대에서 넘어와서 이제 2부에 넘어가면 이제 인간이 구속의 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공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늘 모든 시간을 군대나 공장이나 감옥이나 뭐 가톨릭 미사나 이런 걸 다 50분씩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분 노동하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노티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감옥일 때 방으로. 근데 이제 3부에 와서는 사회가 파노티콘 사회가 됐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아. 어디 가도 CCTV가 있고. 우리는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님 하루 일정을 정보기관에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문희정 아나운서 교통카드만 봐도 쭉 알 수가 맞다.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어디 갔는지 쫙 긁어보면은 우유 사 먹었나, 뭘 샀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각 다니시는 곳 곳곳에 CCTV, 버스 내렸던 거, 지하철 탔던 거 CCTV 검색하면 다 나올 테고요. 택시 탔으면 택시 탔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쫙. 그러네요. 페이스북 쫙. 트위터 쫙.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파노티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푸코가 얘기하는 것은 역파노티콘이죠. 역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막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이 또 책임의 인문학이죠. 좋은 정보를 올려줘야 돼요. 음식점만 막 사진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것도 정보겠죠. 예. 맛있는 걸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올려주고 또 나누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푸코가 얘기했던 것은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이제 그 처벌이 아니라 훈육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프라이빗 클리닝, 감기 걸리면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맞는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한 명 한 명의 형량과 교육적 가치를 준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파노티콘 사회를 넘어서 역파노티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도 역파노티콘이죠. 어떤 권력의 하수인이 된 방송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같이 정말 미천한 사람들도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정보를 나눠주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푸코가 바랬던 세계,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스트 모더니틱한 방송이에요. 이 방송이. 네. 그냥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저희가 인문학적 소통을 하는 방송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송이고. 여기 우리 인터넷에 그 많은 지금 막 얘기할 때마다 글 올려주시잖아요. 네. 막 아이히만 재판 사진도 금방 올라왔죠. 예. 오케이 마린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오케이 마린님도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적인 행동이에요. 책임의 인문학 이런 것이. 그래서 꼭 나는 인문하고 멀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올려주고 나누는 것. 이것이 책임의 인문학이 아닌가. 오늘 그래서 소통의 인문학과 책임의 인문학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요, 저희가요, 사실 책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까 무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요. 그게 참 피곤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교수님. 네네. 그래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깨어있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사실은 하루 종일 국민 TV를 듣고 있으면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소통도 하기도 하지만 쌓이는 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똑같이 피로감도 쌓인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소하면 좋을까요? 그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와 고독이라는 거. 관계와 고독. 예. 그러니까 고독만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들을 즐기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 TV나 이런 거 페이스북에 묻혀서 하는 것도 네. 그것도 관계로 중요하지만 그 관계에만 너무 함몰되게 되면 자기 존재를 잊게 되는 거죠. 네. 고독한 시간을 유지하는. 예. 그래서 마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갖다가 거기 마치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산보하듯이 저는 산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언제 SNS 시대에 입문하게 돼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SNS 시대 입문하기 자세를 4가지로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산보론인데 소설가 김영하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산보하듯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본다. 그냥 즐기면서 시장에 가서 이 물건 파나 저 물건 파나 이렇게 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도 자기가 떨어져서 자기만의 고독을 즐기는 시간을 분명히 확보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의 얘기를 혹시 그냥 듣고만 계셨다면 반드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시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련을 해두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소통의 인문학 그리고 책임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창의의 인문학, 나눔의 인문학 해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쑥쑥 자라서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